조선원 이광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정이라는 연애소설입니다. 무정은 당시 봉건주의 한국사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파격적인 소설로서 지금에 읽어도 감동이 가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는 소설 같은 인생을 지낸 인물로서 세간에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가 살아온 족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189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살 되던 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당시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청나라는 임금의 아버지인 대홍론까지 납치하여서 청나라의 감금까지 하였다가 되돌아와 있었고, 일본은 조선왕국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고 있었으며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조선왕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게다가 전라도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각 군수의 수세 세금 폭탄 세례에 맞춰서 동해교도를 믿는 전봉준이 난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 직책을 담당하던 김옥균조차도 중국 상해에서 암살당하는 뒤숭숭한 사건이 속출을 하였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교도 반란군은 전라도에서 서울로 북상하기 시작했죠. 12살의 어린 이광수는 동학에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고종은 양호초토사 홍계원을 앞세워 서울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동학군을 진압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라도 장성에서 맞붙은 서울에서 파견된 소위 경군들은 이름만 군대이지 오합지졸로서 원한에 가득 찬 동학 농민들을 막아내기조차 못하고 패하고 말죠. 동학농민군의 호남 중심지인 전주를 점령하자 정부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나라 동학군 진압을 도울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청나라에 요청합니다.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청나라 총독관인 엽지호가 거느리는 청나라 해군이 경기도 아산만에 도착합니다. 일본 공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 혼성여단이 인천에 입국한 것입니다. 동학난 때문에 청나라 일본 군대가 진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결국 두 나라 군대는 평양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뒤질쓰라 일본군은 동학 반란군으로부터 임금을 보호해준다는 구실로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완전 감금 상태로 만듭니다. 일본군은 동시 공주로 파견해서 동학군의 한바탕 전투가 벌어졌죠. 결국 동학교도를 막아낼 군대는 일본과 조선의 관군으로 통합되어서 충청도 홍주까지 쳐들어온 동학교도와 접전이 벌어지고 동학교도들은 무장이 해제가 되고 말죠. 일본군의 힘으로 동학 반란군이 진압이 진정되자 일본 내의 간섭이 노골화되고 고종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총리 대신 홍집은 일본의 힘으로 동학군을 막아낸 것이 감격해서 일본과 공수동맹까지 맺으면서 완전히 일본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고종은 왕비인 민비에게 휘둘려서 민비가 더 미워졌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판국에 러시아 공사가 민비에게 들어들면서 러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도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주는데도 왕따당하고 있는 일본은 조선 왕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것은 고종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고종의 부인인 민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간파한 일본은 민비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민비를 해요하려고 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그렇게 녹록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민비는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되어 가게 했을 때는 청나라 원색이로부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물러난 마당에는 실세인 일본에보다도 러시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민비에게 필요한 자금까지 제공했지만
민비는 여전히 청나라 러시아 공사에게 더 접근하고 있었지요. 분노한 일본 공사는 결국 민비를 죽이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조선 왕비를 죽이는 작전의 구호는 여우사냥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는 다루기 어려웠던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민비가 죽자 흥선대원군은 다시 입궐해서 민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조정에서는 집안 싸움으로 나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이에 일본인의 손으로 경부선 철도가 완성됐죠. 이어 충청, 황해, 평안도, 삼도를 업채권을 일본에게 내주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일본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붕괴한 최익현이 전라도에서 거병을 했으나 일본군의 진압으로 잡혀 대마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광수는 상경에서 청나라, 일본, 러시아 세력의 삼각관계에 무능한 고종과 일본인들이 여우라고 불리우는 민비,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운 흥선대원군과 관료들의 세금 공세에 맞서 싸우는 농민들의 과정을 눈여겨보고,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은 예세를 배격하고 신학문의 눈이 어두운 우리 국민들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 부강하려면 일본과 같이 개혁 개방으로 신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습니다. 이광수는 일본으로 무턱대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에 들어가서 명치학원에서 일본어를 습득하고 일시 귀국해서 평양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그는 다시 도일해서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인 와세다 대학 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이광수는 근대 소설인 장편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그는 송계백, 백관수, 최광용 등과 함께 항일 조선 독립단을 결성하고 동경 유학생들에게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8 독립선언서 때문에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자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에 가담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말이 임시정부이지 몇몇 사람을 지휘하고는 모였다면은 동포들 간에 싸움질만 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이동희 같은 사람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자금을 받은 돈까지 떼어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환멸을 느낀 이광수는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주간을 버리고 귀국합니다. 귀국한 이광수는 1922년 5월 개벽이라는 잡지에 민족개조론이라는 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글을 갖다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문입니다. 다만 글이 개화기에 만든 원문일지에 쓴 글이라 이해하기 힘들어서 나름대로 쉽게 풀이해서 쓴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이 글을 우리 조선 민족의 장래와 이 민족의 현실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행복과 번영을 장래에 이루며 를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의 제목과 내용을 한민족 민족개조라고 한 것은 해에 나가 일단 동포들이 세계의 다른 민족과 접하고 나서 나온 얘기를 내가 느낀 점을 비교하던 중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이 민족 개조 사상을 처음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나에게 이 말을 전해준 선각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이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와 순수한 가슴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유 11월 11일 태평양 회의가 열리는 날에 주는 저의 민족 개조를 말하려고 합니다.
근래에 전 세계를 통해서 개혁이니 개조인이 하는 말이 많이 유행되고는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이 회의는 바야흐로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이며 세계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는 회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맞아떨어져서 국제연맹이 탄생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제연맹에 참석한 각국은 정말 의욕적으로 앞으로 세계를 전쟁이 없는 국제사회를 개혁, 개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개혁, 개조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관념이 세계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오늘날 새로 나온 책이나 신문 잡지, 연설이나 심지어 상품의 광고에까지도 모든 회화까지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을 두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떤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어떤 다른 관념이 지배하려는 시대가 올 때는 반드시 인심을 바꾸라든지 개혁을 하자든지 변천이라고 한다든지 혁명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관념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갱신 또는 개조 또는 혁명 같은 관념 중에서 나는 개조라는 말이 우리 피부에 닿는 더욱 근본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반적인 산투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우리 민족에 이렇게 된 것을 되돌아보며 이 개조라는 말이야말로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절실히 느끼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은 개조의 시대다 하는 것이 현대의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추세를 보면 지금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세계를 민주주의 세계로 바꿔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이 생존 경쟁의 세계를 상호 부재의 세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호 부재의 시대 사조는 어느새 우리 땅에도 들어와서 각 여러 군데서 개혁하자고 부르짖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사조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조선은 어떻습니까?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은 실로 조선 민족으로부터 개조해야 합니다. 대체로 민족 개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민족도 다른 자연현상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어떤 방향을 택해서 변천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의 변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단구시대의 조선민족, 삼국시대의 조선민족, 고려시대의 이조시대의 조선민족 또는 같은 이조시대로 봐도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이후 갑오 경쟁 이전과 그 이후 이 모양으로 조선민족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지 30년을 되돌아보더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왔던가를 생각해 보죠. 정치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의복, 집, 습관 등 밖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의 내용, 간병의 경향까지 몰라보게 변하였습니다. 남자가 상투를 베고 여자가 쓰개를 벗어버린 것이 어떻게 무서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달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이 3월 1일 독립운동 이래로 우리의 정신 변화는 무섭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금 후에도 한량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자각과 일정한 계획으로 의식적으로 변화하려 한 것이 못됩니다.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없는 변화에 만족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변화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명인의 최대한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계획된 진로를 밟아 노력하면서 시각마다 자기의 속도를 측량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본능이나 충동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생활의 목적을 확립하려 할 것입니다. 문명인이라는 것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동은 오직 자기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문명인의 특색은 계획과 노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명한 민족의 특징은 자기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확립하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직이나 통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시시대 민족 또는 아직 분명한 자각을 가지지 못한 민족의 역사는 자연 현상의 변천과 기록과 같은 기록이므로 이미 고도의 문명을 가진 민족의 역사는 그의 목적의 변천의 기록이요 그 목적을 위한 계획과 노력의 기록일 것입니다. 따라서 원시민족, 미개민족의 목적의 변천은 오직 자연한 변천, 우연한 변천이지만은 고대의 문명을 가진 민족의 목적의 변천은 의식적 개조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개조의 현상이 생기나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 기존의 민족의 목적과 계획과 성질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새롭게 민족적 생존 변형에 적합지 아니함을 자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목적이나 계획이 변천에 응하지 못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대로 나간다면은 멸망하리라는 판단을 얻는 경우에 개조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과 판단을 얻었다면 그 민족은 벌써 고도의 문화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각과 판단이 없는 민족은 일찍 이러한 자각을 가져보지 못하고 불식부지 중에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의 진로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그 민족이 갱생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맹하라고 나는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조 판단을 얻거든 총명하게 새로운 진로,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정해서 민족 생활의 진로를 정하도록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 민족의 갱생하는 유일한 길인데도 이를 못한다면은 이것은 총명하고 용단이 있고 활기 있는 민족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 개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민족 생활의 진로의 방향 전환, 즉 그 계획의 근본적이요 조직적인 변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혁을 한다거나 보수한다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말하면 그 안전 방향과 기초와 방의 배치와 구조를 전혀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과 같으니 비록 낡은 재료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설계에 맞춰서 쓸만한 것이면 쓰는 것이 개조한다는 말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쉽고 가볍게 부리질 때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할 경우에 권권일측의 대결심과 대기백으로 개조할 것은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보면은 어느 한 민족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민족 개조라는 것은 많아야 두세 번 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늙은 사람들의 안주보다도 청년다운 생기가 없이는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계 역사상의 민족 개조 운동의 신뢰 및 가지를 들어 더욱 민족 개조라는 사상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본 민족 개조 운동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들 것은 고대 히랍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민족 개조 운동입니다. 당시 히랍은 페르시아의 전쟁으로부터 승리와 상업의 발전과 문화가 무르익어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남을 속이고 교활한 짓하기를 밥 먹듯이 하여서 민족성의 힘이 날로 소모해가지고 그의 편성인 궤변학파가 일세를 풍미하여서 국민 도덕의 땅에 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각자의 정한 방식은 자기뿐이다 하는 궤변학파의 표를 생각해 봅시다. 이 주장이야말로 나라와 사회를 위한 봉사라든지 상호 부조라든지 하는 단체 생활에는 생명을 할 도덕적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에 소크라테스는 이대로 두면 만다는 표현으로 자각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정의의 실제와 나라에 대한 봉사와 덕의 권위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수제자 플라톤은 국가 중심의 도덕을 절규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면 철학의 아버지요 전해지만은 기실 두 사람의 목적은 철학의 건설이 아니고 자기 내에 사랑하는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제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역사의 전하에서 숭앙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들이 필생의 정력을 다해서 구하려 하던 조국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그들의 주관으로 보면 그들은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